여러분, 이어서 주제 통합적 읽기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비상교과서 1-2단원이죠. 자, 주제 통합적 독서란 무엇이냐? 20쪽 펴보세요. 20쪽 펴보시면은 밑에 살짝 뭐라 말해야 되냐? 밑에 또 이제 통합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글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 통합적 읽기란 뭐랍니까? 자, 밑줄 치세요. 하나의 독서 자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자, 얘기를 드리면은 어떤 주제가 같아요. 같은 주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쓴 사람, 글쓴이도 다르고 관점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관점, 나의 관점과 맞는 거 하나만 읽습니까? 아니요. 다 읽어요. 그것을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습니다. 비판적으로 읽으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게 뭐 얘가 맞는 말을 해놨는지 틀린 말은 없는지 아니면 뭐 나의 관점하고 뭐가 다른지 따져보는 것을 비판적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다 보고 나서 나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비판적 독서입니다. 비판적이래. 주제 통합적 읽기. 그래서 이 주제 통합적 읽기에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읽는 방법과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서로 다른 관점 지닌 글을 읽기. 어디 갔어? 동일한 화제에 대해 대조하면서 읽는 방법. 그래서 이게 읽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있어요. 주제 통합적. 나 못 써. 읽기, 종류. 1. 그 다음에 처음에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 이게 뭐냐면은 주제 통합적 읽기 종류 몇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때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 대조하는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며 읽으라고 또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읽기 방법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서부터 이거 한다. 여기까지가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교류적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주제 통합적 읽기 할 게 비판적 통합적 하고 그 다음에 교류적 읽기라는 것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갔어? 여기부터 해야겠네.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하는 교류적 독서 해서 교류적 독서의 효과가 밑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제 통합적 독서를 이번에 배울 거기 때문에 어떤 글이 나올 거냐, 행복에 관한 그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읽고 어떻게 읽어요?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읽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너만의 생각을 하나 띵 하고 내던가, 아니면은 이 세 가지를 얘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네? 얘는 행복을 어떻게 보고 있네? 얘는 행복을 뭐로 보고 있네?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비교하고 대조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지문으로 가볼까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다면 그 이유는 뭐고,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생각을 깊이 맨날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행복에 관해서 너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사람마다 이제 하지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 지문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행복한가? 맨 첫 번째 지문은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중 철학자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딨어? 야, 일단은 비문학 읽듯이 한번 해볼까? 밀, 이 새끼 뭐랍니까? 공리주의자입니다. 그럼 공리주의자를 얘기하는 행복은 뭐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행복의 정의라고 생각하죠. 누구의 정의? 밀의. 행복에 대한 정의. 해가지고 공리주의자 쉐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뭐예요? 행복은 기쁨이 있는 상태라며요. 그럼 기쁨은 뭐야? 어떠한 상태가 불행일까? 벤담,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내. 발작해.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 그러니까 이건 밀과 같은 공리주의가 밀과 같은 공리주의가 아니죠. 벤과 같은 공리주의자예요. 벤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무엇을 거시기로 한다? 물질적 기준이네요. 물질적인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한한다. 즉, 자, 쭉쭉쭉 갈까? 그러면서 얘네가 얘기한 거죠. 벤담 공리주의자가 얘기하는 게 물질적 만족과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면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나도 저 생각을 얼마 전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좀 벌면서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사게 될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 사게 될 수도 있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갖고 싶어 할 때는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제 사는 그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맘만 먹으면 다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행복이 반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삶의 목표나 어떤 조금 목적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뭐 이 나이대 또래에서 많이 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고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행복, 물질적 가치에 대한 행복은 얼마 못 간다라는 걸 깨달은 게 이것도 얼마 전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행복에 대한 거를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나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밀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벤담과 밀은 어떤 애들이야? 같은 공리주의자지만 서로 대조되죠. 밀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뭘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어머나 씨, 내가 막 고대로 한 것 같은데 달성에만 도움이 되지 그 외에는 그게 아니죠. 이거 사고 싶어.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서 막 무언가를 노력하고 이제 대학 가서 취업하고 해서 어쩌라고. 그 다음 이후는 어떡할 건데? 행복해. 그래서 그게 아니란 소리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가장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것 조금 뜬구름 같은 소리인데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아 존중감이죠. 높아지는 거. 자기가 자기를 사랑을 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맨날 비교하고 쟤는 씨 잘생기기도 했는데 키도 크고 돈도 많네? 이러면 뭐야? 난 불행해지는 거야. 하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도 뭐 괜찮은 사람이지 나도 뭐 꿀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뭐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씁시다. 그래서 미리 생각하는 야 여기 아니야 미안하다 이거 다음 거야. 이는 곧 하면서 여기 또 다시 나오죠. 이랬다 근데 이는 곧 하니까 여기가 진짜겠지. 그래서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우선이겠네요. 이 자긍심,
각자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야, 이것도 하지만 나왔다고 세모치지 마라. 이거 그냥 문맥상 나온 하지만이지 but 의미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또한 밀은 자기 스스로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상적인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디 갔어? 또한 밀은 자립적인 능력, 여기. 자립적인 능력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오케이?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밀의 행복 개념은 무엇일까?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이 다음이네요. 어디 갔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뭘까요? 자기 발전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거 밑줄 치세요.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 이게 뭐예요? 자기 발전의 의미죠. 결국 뭐야?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즉 자기 발전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진다라고. 밀은 자기 발전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면서 그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 소리겠네요. 그래서 이거 쓰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시한 행복 개념의 가정. 자, 이게 1입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파랑새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파랑새라는 그 백용지 씨가 알아야 되는데, 파랑새를 찾는 꿈을 꿨어요. 어떤 남매가. 근데 실컷 꾸고 나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던 비둘기가 파랑새였던 거야. 그러니까 즉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발전은 각자 타고난 개성으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하죠. 자, 여기 밑줄 칩시다. 두 번째는 인간의 발전은 각자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것도 미리 제시한 행복 개념의 가정 둘.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넘겨볼까?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밀은 우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자, 지적인 능력 동그라미 칠까요?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이거든요. 발전시켜야 할 능력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일단은 뭐야?
똑똑해져라, 스마트해지라는 소리죠.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 괄호 좀 쳐볼까요? 어디 갔어?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 야, 여기 있다.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데, 그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숭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지적 능력 강조하는 이유. 여기가 1, 여기가 강조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밀은 주지주의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밀은 지식뿐만 아니라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합니다. 자,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한다. 여기 동그라미 치고. 감성적 능력 어디 갔어? 이게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물론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밀은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합니다. 자, 도덕적 성숙. 자,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행복 추구에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해. 뿅.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한다.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 그 다음에 밀은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막 타인이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어떡하냐, 막 저 사람 어떡하냐, 이게 다 뭐야, 요거 성숙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래요. 그래서 스마트한 거,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거, 이거 막 좀 뭐 느끼고 막 눈물샘 펑펑 터지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도덕적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감성. 여기 이거 안에 야, 이거 안 되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빡친다고 다 때려 부수는 새끼들이. 그러면 뭐야? 스마트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애들이라는 소리란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해야 될 세 가지 조건. 이처럼 밀은 스마트, 그 다음에 센시티브, 그 다음에 야, 이건 뭐냐? 어쨌든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며 각자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시한 행복의 정의는 여기가 진짜네요. 내가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리 제시한
미리 제시한 행복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지문이 끝났습니다. 미리 얘기하는 이 뭔 소리야 이게? 미리 얘기하는 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좀 철학적으로 다가갔죠. 그래서 뭐 지성, 감성, 도덕성 이 세 가지를 잘 거시기를 하면은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이 전에 결국엔 뭐야? 자기 자신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선행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 소설입니다. 프랑스 소설, 꾸페시의 뭐 여행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어떤 여행이냐? 행복 여행입니다. 행복 여행. 볼까요? 앞부분 줄거리는 뭐 그냥 거시기 해주세요. 파리 중심가에서 정신과에 새로 살아가는 꾸페시, 그런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의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떤 치료를 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음을 깨달아 버립니다. 그는 진료실 문을 닫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여행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행 초반에 만났던 노순과 제외하여 자신이 찾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하셨소. 그래서 마음 공부가 뭐예요? 이제 행복에 대한 배움이거든요. 이 부분. 노승이 말했다. 책상에 앉아 노승은 꾸빼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꾸빼의 기억 속에서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 속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초면이 아닌 거예요. 자, 일단 소설이니까 이거는 꾸빼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이후로 목록을 다시 깨끗이 베껴 적었다. 고매하고 친절한 노승에게 얼룩투성이인 촉을 내밀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거 뭐냐면 말 못한다고 이거. 그 노승에게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죠. 노승에게 예를 갖추고 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다음에 창밖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보이고 가끔씩 구름 그늘의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가 태양 아래 다시 빛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산들을 날마다 보면 지혜로워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또 보겠습니다. 지워야지 또 넘어갔으면. 자. 노승이 어찌나 집중해서 꼼꼼히 목록을 읽는지 이상하다는 인상마저 들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노승은 삶에서 꾸빼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늙어서는 대부분 시간을 명상하며 보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한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관한 작은 배움을 읽는데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꾸빼는 환자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 그만큼 깊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가 자문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마침내 노승이 읽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노승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뭘 하나 깨달은 거죠, 꾸빼 씨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를 깨달은 것 같아요. 노승의 모습에서 새롭게 얻은 깨달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침내 노승이 읽기를 마쳤다. 그는 꾸빼에게 그것이 목록의 원본인가를 물었다. 원본이 적힌 수첩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진짜로 이제 진솔한 이야기들은 거기에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스님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씁시다. 원본에는 여행 중 빼가 느낀 행복의 의미. 진실하고 생생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봅시다. 꾸베는 주저하며 말했다. 아,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정말로. 그러나 노승은 웃으며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꾸베는 할 수 없이 수첩을 내놓았다. 노승은 다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가끔 미소를 지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미소는 비웃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진정으로 만족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꾸빼가 보기에 노승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갖고 있었다. 다시금 노승은 읽기를 마쳤고 또 다시 수첩의 목록을 살펴본 뒤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이 모든 배움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꾸빼는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이씨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왜 실망했을까요? 칭찬을 해줘도 지랄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 뭔가 꾸빼가 실망한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뭔가 좀 철학적으로 알려주던가 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보자마자 잘했네?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꾸빼가 원한 게 아니었나 봐요.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먹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라보는 것만으로 생각이 먹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밑줄 칩시다. 어디 갔어? 깃들어 있었다. 응? 아, 그냥 여기 말자. 귀찮다. 굳이 막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꾸베는 높은 경지의 노승과 단둘이 있다는 것에 조금 주눅이 들었고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꾸빼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여기라 느꼈다. 노승이 산책을 권유한 의도로. 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수수께끼 같은 말을 겁나리 하죠. 뭐 발견될 수도 있고 감추어질 수도 있다?
어디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얘기하자. 이게 뭐냐면요. 자신과 이 순간이 하나 될 때, 잠깐만 이거 마이크 잘 나오고 있지? 아니. 하나 될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때는 노승의 가르침.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이 풍경 속에 한순간에 밝을 수 있다. 근데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결국 너 하기 나름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씁시다. 여기까지 나오나? 자, 다 썼으면 지우겠습니다. 자. 굿배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추어져 있는 게 뭡니까? 진정한 지혜 또는 진정한 행복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누리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굿배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하면서 끝이 아닐 텐데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굿백에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하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이 밑줄 치세요. 지금 이 순간과 하나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다. 자, 여기 지금 이 순간 하나 되어 존재할 때 근원적인 행복감. 이 뭐냐? 진정한 행복이.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굿배는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바로 그 근원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하면서 이 굿배 씨도 행복이란 거를 찾아 나서서 이제 좀 찾은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마음 먹기 나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달하는 건데, 오컴의 날이라는 게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예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뭐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달.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탄생한 이 용어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괄호를 치세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베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권고로 쓰인다.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이 원리는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뭐 권고로 쓰인다까지만 하고 오컴의 날에 대한 개념이죠.
오컴의 면도날의 개념. 자,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이 원리는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된다. 최근 심리학에 등장한 진화 생물학적 결례는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하는 한편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인간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 욕구 단계,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위계적인 단계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맨 밑에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배고픈 거, 뭐 추운 거 못 버티는 거, 덥고 뭐 마렵고 그런 것들, 이게 되면은 안전의 욕구, 그래서 이제 뭐 집, 의식주 같은 거, 그 다음에 애정과 공감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뭐 이거를 하나 이제 단계별로 밟아간다라는 게 매슬로우의 위계 욕구론입니다. 이 이론의 전제는 아랫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서 성공했다는 생각하기 전에 뭐야? 일단 밥부터 먹자 이 소리입니다. 밥이 그 밑에니까.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위로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매슬로우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럼 생각해봐라. 사람들은 왜 다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고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밑에 거 안 됐는데도 말이야.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밑에 거를 하나 채워서 위로 가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에 거 해버리면 밑에 거는 그냥 다 할 수 있잖아 라고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도 오컴의 날로 이렇게 딱 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자, 여기부터 괄호를 치세요. 뭐야, 끝까지 해야 되나? 중심이 있다, 어디 갔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라고 쓰냐? 행복의 의미를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 감명하고 본질적으로 설명. 감명하다가 간단 명료해요. 이겁니다. 있죠.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다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기준이죠. 많은 경우 그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력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러면 이제 행복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병신아 너 왜 그거 하니? 뭐 엄매와 화작할 때도 그거잖아. 애들이 막 뭐라 하니까 진짜 내가 잘못 선택하고 화작해야 되나? 엄매하면 병신인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보시면은 여기 타인의 평가를 중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팔 아파 놓치게 한다. 미국 시카고 대학 C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다. 학생들에게 2온스의 바퀴벌레 모양과 0.5온스의 하트 모양 초콜릿 중 하나를 고르겠다. 야, 그러면 어때요?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과 하트 모양. 근데 하나는 2온스, 하나는 0.5온스야.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인 심리를 고려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예쁜 것을 골라야 될 텐데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 초콜릿이 더 크겠지만 68%의 학생들은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했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조금 저는 근데 좀 실험이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게 생각해봐. 먹는 즐거움이 왜 하트가 더 커? 당연히 더 크고 맛이 똑같다면 바퀴벌레 고르는 게 또 이득 아니야? 더 큰데?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봐도 봐봐. 우리도 바로 어떤 생각해요? 당연히 큰 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난 큰 거 필요 없고 난 저 초코 쪽이 더 이뻐 보이는데 저 하트 모양 초코가 더 이뻐 보이는다고 고르려다가 근데 저거 고르면 병신으로 보는 거 아니야? 해서 요걸 고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새끼 뭐야 더 적은 거 골라? 존나 병신인가? 호구인가? 라는 판단을 안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 바퀴벌레를 골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험은. 그래서 어디서 자신이 여기 있다.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을 보이는 욕구에서 비롯. 이거 씁시다. 자신의 쾌락보다. 타인에게. 이거란 소리입니다. 그까지 모양보다는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리는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합리주의,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하네요. 이렇게 개념이 또 하나 나왔죠. 아이고 왜 이렇게 젖었어.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해봅시다.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된 적이 있다.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대요.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냐면 자신의 행복보다 명분을 중시했다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잘못 쓸 뻔했다. 야.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죠. 너가 무엇을 하고 싶어 보다는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는 너가 하고 싶은 거와는 완전히 상관없게 돼버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바로 나오네.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성대 언제 났냐?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글쓴이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일상에서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 잠깐만. 여기서는 오히려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이다? 살짝 그럴 필요가 있대요. 그럼 이거 아까 앞선 행복이랑은 또 다른 행복이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라면서 이 사람은 행복이란 것은 뭐야? 진짜로 진정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근원적인 행복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타인의 남의 눈치를 너무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아까 세 가지 질문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너를 존중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 다른 거죠. 꾸페 씨도 뭐 얘기하기로는 뭐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 엄청 많이 노력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벌써 까먹었네. 밀이 얘기했죠. 스마트, 센시티브, 그 다음에 도덕성. 센시티브가 감성적 맞냐? 어쨌든 간에 그런 감성적, 도덕성, 그 다음에 지적 이런 것들을 키워야만이 너를 존경할 수 있고 네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 얘기하는 게 다르죠?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오컴의 면도날 것이기는요. 여기 그 글쓴이의 주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진짜로 너의 행복을 계속 차곡차곡 누적을 해야 되니까 놀 때 놀고 할 때 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행복만 쫓아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가 불행해지니까요. 자, 이거를 끝으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